뭐야, 또 한국인이야? 정말 한국인들 완전 미쳐있는데. 대한민국 대표팀의 올림픽 메달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 요즘인데요. 대표팀의 메달 소식만큼이나 더 뜨거운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대표팀의 외모와 매너로 해외 네티즌들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고 하네요. 뛰어난 성적만큼이나 세계인의 관심을 몰리게 만든 대한민국 대표팀을 외신들도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한민국 선수들에 대해서 프랑스의 스포츠 칼럼니스트가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에서 살고 있는 스포츠 칼럼니스트 소피아 듀랑입니다. 얼마 전 제 동료 클레망스가 얼마 전 파리올림픽에 대한 메일을 보냈었는데 한국 독자들의 반응이 꽤 뜨거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도 파리올림픽의 현장 상황을 전해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프랑스 출신 사람으로서 이번 올림픽에 대해 쓰는 게 그리 즐겁지만은 않아요. 제 고향, 제가 사랑하는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인데 왜 이렇게 부끄러운 일들만 일어나는 걸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경기장에서는 멋진 경기들이 펼쳐지고 있어 그나마 위안이 되는데요. 제가 최근에 가장 인상 깊게 본 경기는 바로 대한민국 펜싱팀의 놀라운 활약상입니다. 올림픽 3연패를 달성한 대한민국 남자 펜싱 단체팀은 정말 아직도 경기가 생생합니다. 준결승에서 프랑스랑 붙었잖아요. 그때 사실 좀 부끄럽지만 경기장 안에 꽉 찬 9,000명의 홈팬들이 일방적인 응원뿐만 아니라 야유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매너 없게 구는지 얼굴이 화끈거려서 혼났어요. 응원 소리야 당연히 프랑스 관중이 많으니 프랑스를 응원하는 소리가 클 수밖에 없지만 야유는 좀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대표팀이 야유 소리에도 저녁이가 죽지 않고 기세있게 밀어붙이는데 저는 초반만 보고 아, 프랑스 오늘 지겠다, 오늘은 한국이 금메달이겠다 했어요. 게다가 팀플레이도 환상적이었죠. 한 명이 좀 힘들어하면 다른 한 명이 잘 받쳐줘서 서로가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어요. 특히 결승전에서 도경동 선수의 활약이 정말 판타스틱했습니다. 추격당해서 위태로운 상황에 급하게 투입된 건데 올림픽 결승이라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다니 외국 선수지만 혀를 내두르게 되더라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딱 그 한순간에 내가 가진 실력을 모두 보여줄 수 있는 엄청난 정신력. 맞아요. 제가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한국 선수들을 좋아합니다. 물론 앞서 뛴 경기가 없었으니 체력도 다른 선수들에 비해 괜찮았겠지만 경험 부족, 엄청난 긴장감을 이겨낸 탄탄한 실력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등장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흐름을 완전 바꿔버리는 것에도 놀랐는데 런던 올림픽을 보고 펜싱 선수의 꿈을 키운 런던 키즈라는 점에서 더 놀랐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더욱 기대되네요.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의 매너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요. 관중이나 선수나 할 말이 없어요. 물론 펜싱 자체가 심판에게 어필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해요. 그것도 경기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홈 어드밴티지라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심판에게 항의를 엄청 하고 또 관중들은 우우거리면서 야유를 하는 데에서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홈 관중의 텃세라고 하기에는 너무 심했죠. 프랑스 기자로서 정말 민망했어요. 우리나라 관중들이 이렇게 비매너를 보일 줄은 몰랐거든요. 평창올림픽 때 자국팀이 지고 있어도 정말 정정당당하게 이기는 팀들에게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따뜻한 환호와 박수를 아끼지 않았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이렇게 몰상시켰나 싶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한국 선수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야유 소리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집중하는 것 같았죠. 솔직히 실력도 매너도 한국 압승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결국 실력으로 보여줬죠. 물론 처음부터 알아보긴 했어요. 개인전에서도 경기 중 상대 선수가 넘어졌을 때 오상욱 선수가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는 장면 유명하잖아요. 관중들이 지켜보다가 다들 홀린 듯이 박수를 치게 만든 그 상황이요. 또 상대 선수가 경기 시작 신호를 못 들었을 때 오상욱 선수가 기다렸다가 신호를 알려주는 모습 역시도 유럽권에선 찾아보기 힘든 페어플레이 정신이라 정말 감동받았죠. 정말 신사예요. 그래서 그런가 저는 프랑스 사람으로서 우리 팀의 패배가 아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실력과 매너를 모두 갖춘 한국팀의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만 뛰어난 게 아니라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프랑스가 동메달을 땄으니 그것도 꽤 괜찮은 결과고요.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민망한 일이 있었어요. 시상식 때였죠. 원래 올림픽 시상식에는 휴대전화 같은 개인 소지품 반입이 금지거든요. 그래서 기념 촬영이 어려웠죠.
그런데 이번은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이 제공하는 갤럭시 플립으로 빅토리 셀피를 찍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상자들 대부분 갤럭시를 들고 기념사진을 남겼는데 프랑스 선수들이 자기 아이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민망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규칙을 무시하는 이런 행동들이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 같아 안타까웠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프랑스가 욕을 먹을 때 유럽의 중국이라고 불리곤 하는데 더 이상 그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싶었습니다. 프랑스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선수들과 관중들의 행동에 대해 비판적일 수밖에 없어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번 경험을 통해 우리가 배울 점도 많다는 걸 깨달았는데요. 2030년 동계올림픽이 있는 만큼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처럼 실력과 매너를 겸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요. 경기 외적으로 가장 민망한 건 단연 도난 사고예요. 선수촌 안팎에서 도난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거든요. 일본 럭비 선수들, 호주 하키 코치, 아르헨티나 축구 스타 티아고 알마다의 고가 시계와 반지까지 이건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들 뿐이에요. 실제로는 더 많은 사건이 있었다고 만나는 선수들마다 불평을 토로하더라고요. 선수촌 내부에서 도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면 제대로 치안이 유지가 되지 않는 건데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무슨 생각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죠. 게다가 관광객들 역시도 소매치기 피해로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파리가 원래 소매치기가 좀 있긴 한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올림픽 때문에 전 세계의 도둑들이 우리 도시로 몰려든 것 같아요. 다 몰아낸다며 강제 이주를 하고 나름대로 노력은 한 것 같은데 유럽의 집시들이 다 파리로 몰려온 것 같습니다. 겁도 없이 길가에 세워둔 차 유리를 부수고 물건을 훔치는 일까지 있어 관광객들이 일정을 일찍 접고 가버리는 일도 잦다고 하는데 파리를 찾은 관광객들이 얼마나 실망했을지 생각하면 정말 속상하네요. 선수촌 문제는 또 어떻고요? 제가 선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니 파리올림픽 선수촌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네요. 들은 이야기들이 하나같이 충격적입니다. 미국의 육상 선수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런 걸 어디든 좋으니 최대한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선수 말에 따르면 파리에 온 뒤 매일 아침 허리 통증으로 고생했대요. 결국 본인 돈으로 매트리스 토퍼를 구매했는데 이렇게 토퍼를 사온 걸 본 다른 선수들이 지금 너도 나도 토퍼를 산다고 근처 마트로 향했다고 합니다.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트에 전화를 걸어서 매트리스 토퍼 재고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 선수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 않아요. 식사 문제는 더 심각해요. 어떤 수영 선수는 장을 봐서 직접 요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식사가 부실해서 배고픔을 참을 수 없다며 동료 선수들과 같이 샌드위치를 만들어 끼니를 때웠다며 웃더군요. 올림픽에 왔다기보다 캠핑 온 것 같아요라고 농담을 건네는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잘난 환경보호, 물론 환경보호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VIP 만찬에 푸아그라를 올려놓고 환경보호니 자연을 아낀다니 하는 건 너무 위선적이잖아요. 그리고 커튼도 하나 안 매달아줘서 건너편 숙소에서 아니 훤히 보이게 해놓고 햇빛 차단이 안 되게 해놓은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그깟 커튼 하나 단다고 환경이 파괴되는 건 아닐 텐데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못해 욕먹을 건 알았지만 생각보다 훨씬 똥볼을 차고 있어 스포츠 칼럼니스트로서 이번 올림픽을 취재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선수들을 만날 때마다 프랑스인인 것이 꼭 죄인이 된 느낌이죠. 그래서 사실 다른 재미있는 에피소드 취재를 위해 선수들을 만나는 것보단 경기에 좀 집중해서 일을 하려고 해요. 지금 제가 준비하는 건 한국 양궁의 놀라운 성과와 그 비결입니다. 넘을 수 없는 벽이라 불리는 한국 양궁으로 타이틀을 잡아서 가보려고 하거든요. 여자부 단체전에서부터 한국팀이 12연패를 달성한 것도 놀라웠지만 남자 단체전 역시 단 한 번의 긴장과 초조함 없이 쭉쭉 올라와서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도 한국 감독님이 있으니 언젠간 그런 영광을 누려볼 수 있을까요? 2년 반 전에 프랑스 양궁팀 감독으로 한국인 오선택 감독님이 부임한 이후 기량이 엄청나게 급상승했거든요. 2016년 이후 양궁에서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없었는데 오 감독님이 오신 이후 멘탈 트레이닝과 근력 운동법을 완전 새롭게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유럽식이 아닌 완전 한국식으로 가다 보니 처음엔 반발도 좀 있던 것 같은데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다니 감동적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도 언젠간 한국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욕심도 좀 나고요. 물론 10점을 6발 쏴버리는 침착함과 내공은 역시 따라잡기 힘들긴 하겠지만요. 이번 한국 양궁 대표팀 성적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 로이터 통신 등 해외 언론들도 한국 양궁을 극찬하더라고요.
훈련만으로는 닿을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스포츠, 결국 한국이 승리하는 종목 등의 표현을 쓰면서 말이죠. 기자로서 이런 찬사를 보면 정말 부러웠습니다. 저런 압도적인 종목을 가지고 있다니. 그래서 한국 양궁의 비결이 뭔지 취재를 해본 건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현대자동차의 40년 장기 후원이었어요. 1985년부터 지금까지 단일 종목에 대한 최장기 후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몽구, 정의선 회장 부자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건 이 후원이 단순히 돈을 대는 게 아니더라고요. 현대차의 기술력을 양궁에 접목시켰다고 해요. 심박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훈련 시스템, 슈팅 로봇, 비전 기반 심박수 측정 장치 등 마치 SF 영화에 나올 법한 첨단 기술들이 동원됐던데요. 심지어 이번 파리올림픽을 위해 앵발리드 경기장과 똑같은 시설을 한국 진천 선수촌에 만들었고 파리 현지에도 전용 연습장을 마련하고 한식 셰프까지 동행해서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부정적인 요소를 단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양궁의 또 다른 비결은 시스템에 있더라고요.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철저히 지킨다고 해요. 그래서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이번에는 한 명도 출전하지 못했대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알고 보니 그게 한국 양궁의 핵심 원칙이더라고요. 프랑스도 한국 감독님과 함께하며 이런 시스템을 배워오면 좋을 텐데요. 욕심이 좀 많은가요? 물론 중요한 건 헤드에 반드시 한국인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만요. 멀리 갈 것 없이 프랑스팀, 그리고 이번 인도의 사례만 봐도 지도자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재확인했습니다. 감독을 갑자기 교체한 인도가 처참한 성적을 거둔 걸 보면 한국 양궁의 노하우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방향성과 선수들을 이끄는 카리스마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죠. 시스템과 한국 감독님 중 하나만 택하라면 한국 감독님이지만 프랑스도 좀 더 투자를 해서 시스템도 갖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한국 양궁이 넘을 수 없는 벽으로 평가받는 이유를 완벽히 이해했어요. 첨단 기술,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선수들의 놀라운 정신력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죠. 저는 깊은 감동과 동시에 작은 부러움도 느꼈어요. 우리 프랑스도 이런 시스템과 지원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한국인들과 만나서 정말 꽃을 활짝 피운 것 같긴 합니다. 한국의 이런 저력이 양궁에만 국한된 건 아니잖아요. 사실 한국의 저력은 스포츠도 스포츠지만 세계 문화 전반에 끼친 영향력에서 더 체감이 쉽게 되죠. 파리 시내 중심가의 코리아하우스를 친구들과 함께 갔었는데요. 전 세계인이 한국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가장 먼저 눈길을 끈 건 K-팝 공연이었는데요. 한국인은 한 명도 없는 프랑스인으로 구성된 댄스팀의 공연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어깨를 들썩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몰려든 프랑스 10대들은 노래를 따라 부르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K-팝의 힘이죠. K-푸드 코너는 말할 것도 없고요. 떡볶이, 만두 등 한국의 길거리 음식들이 파리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어요. 심지어 선수촌 음식에 불만을 가진 각국 선수들까지 코리아하우스를 찾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우리 프랑스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살짝 흔들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뭐 제대로 못한 건 욕을 먹어야죠. 여기서 특히 인상 깊었던 건 BTS 팬클럽의 활동이에요. 그들이 프랑스 청소년들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K-팝이 단순한 음악을 넘어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걸 실감했죠. 한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기자분 이야기를 들어보니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도 코리아하우스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해요. 코리아하우스는 단순히 올림픽 기간 동안의 이벤트 공간이 아니라 이곳은 파리의 중심에서 한국 문화의 힘을 전 세계에 알리는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올림픽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걸까요? 스포츠 경기에서 메달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문화의 힘으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또한 올림픽의 중요한 승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아무래도 한국 문화, 한국인들은 뭔가 설명하기 힘든 독특한 매력을 지닌 것 같아요. 요새 아주 핫한 공기권총 은메달리스트 김혜지 선수를 생각해보면 한국은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뭔가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올림픽 메달리스트라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 카리스마와 매력적인 성격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김혜지 선수가 지난 5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국제사격연맹 월드컵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던데요. 그 영상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모자를 거꾸로 쓴 채 마지막 발을 쏘고 담담하게 권총 잠금 장치를 확인하는 모습이 너무나 멋졌거든요. 특히 42점을 쏘아서 세계 신기록을 세운 순간에도 작은 미소 없이 냉정함을 유지하는 그녀의 카리스마에 전 세계 팬들이 빠져버렸더군요.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왠지 모를 설렘을 느꼈어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김혜지 선수의 반전 매력이에요. 차갑고 강인해 보이는 모습 뒤에 귀여운 코끼리 인형을 달고 다니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이런 반전 매력에 많은 사람들이 푹 빠졌나 봐요. 심지어 세계적인 기업인 일론 머스크도 김혜지 선수에게 관심을 보이며 머스크가 자신의 SNS를 통해 액션 영화에 사격 세계 챔피언이 나온다면 멋질 것 같다며 김혜지를 액션 영화에 캐스팅해야 한다고 난리도 아니던데 연기는 필요 없다나요? 농담치고는 꽤나 진심인 그의 이야기에 한참을 웃었습니다. 한국 선수의 매력이 이렇게 세계적 인사에 관심을 받다니 저는 이게 바로 한국인의 힘 같습니다. 문화도 사람도 뭔가 숨길 수 없는 매력을 가져서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나 눈이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타고난 매력 없이는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종합해보면 한국의 미래는 정말 밝아 보여요. 스포츠 분야에서의 성공은 물론이고 문화적인 영향력도 점점 커질 것 같거든요. 실제로 많은 프랑스 친구들이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앞으로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해나갈지 정말 기대돼요. 스포츠, 문화와 예술 분야를 비롯해 앞으로 어디까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지 솔직히 가늠이 안 되네요. 이번 올림픽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어요. 단순히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나라. 그게 바로 제가 본 한국의 모습이에요. 한국이 다음 올림픽에서는 어떤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까요? 어쩌면 그때는 제가 한국 응원단의 일원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2030년 동계올림픽은 프랑스가 좀 제정신으로 준비하길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떠오르는 대로 이야기를 전해봤는데 재미있으셨나 모르겠네요. 한국이 워낙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 앞으로 또 이야기를 전달드릴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또 하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전달받아 구독자 여러분들께 도움과 참여를 요청하고자 이렇게 소개해봅니다.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한국을 위해 위대한 노고를 펼친 또 다른 영웅들의 근황이 매우 충격적이란 것인데요. 집안 곳곳 무너져 내린 천장, 벽이 갈라진 것은 물론 들이치는 비에 빗물까지 새어 온 곳이 썩어가고 있는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93세 한국전 참전 용사가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심지어 일을 하지 않고서는 생계 유지가 힘들어 매일 아픈 몸을 이끌고 청소일까지 하고 있다 전해지는데요. 한국전 당시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한 수도고지 전투에 참전했던 그는 조국을 위해 전쟁에서 목숨 바쳐 싸웠지만 수십 년을 가난과 전쟁해야 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위해 가장으로서 지금도 무더위 속 일을 하고 있지만 맘 편히 누울 곳 없이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의 평생의 꿈은 아내와 따뜻한 집에서 그저 평범하게 사는 것이었다 전해집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한국인들이 나타난 것인데요. 이 한국인들은 참전 용사가 가장 원했던 평범한 삶을 위해 주거 개선 지원을 결정하였으며 갈라진 벽수리부터 시급히 진행할 예정임을 전했습니다. 실제 이들은 전국 곳곳 열악한 환경에 사는 참전 용사들을 위해 화장실 개선, 가전제품 지원 등을 하며 그들의 간절한 염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 인프레시, 이들은 1만 킬로 떨어진 에티오피아, 그리고 태국, 필리핀 참전 용사까지 직접 찾아가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후손 장학금까지 지원하는 등 365일이 국경일인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 16개국 의료 지원 시작. 에티오피아를 울린 기적의 한국인들. 필리핀 참전 용사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려고 나선 한국인들. 국가를 대신해 나선 기업의 행보에 외신들도 나섰고 해외 네티즌들 또한 한국에 이런 기업이 있다는 것이 부럽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기적을 만들어가는 기업 인프레시. 현재 이곳은 참전 용사들의 희생,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 아래 수익금 일부가 후원되는 티셔츠, 볼캡을 출시했습니다. 아름다운 태극기와 기억해야 할 것들이란 문구를 담아 일상 속 모두가 기억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전하고 있고 이 모든 건 기업명이 아닌 구매자들의 성함으로 참전 용사에게 전달된다고 합니다.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들어야 했던 청춘들은 이제 모두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이 참전 용사분들께 큰 힘이 될 거라 믿습니다. 이제 이분들께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한국을 위해 자신의 젊음을 희생하신 분들께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된 한국이 고마움을 잊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인 이번 협업을 맞이하여 보다 많은 분들께서 동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감동저장소 채널을 통해 참전 용사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 현무5. 지금 한국이 핵탄두를 개발하겠다는 거 아니야? 한국 같은 무책임한 소국이 가져서는 안 되는 무기인데 우리같이 책임있는 대국도 아닌 한국의 의도는 너무 불순한 거 아닌가요? 국군의 날 행사장, 한 중국 기자가 매우 분노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수개월 내에 핵탄두를 개발해 핵전쟁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냐며 뒷목을 잡고 넘어가고 있는데요. 싸늘한 시선으로 주변 기자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CNN의 한국계 미국인 기자인데요. 오늘 사연은 이 기자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의 국방 및 안보 전문 기자 제시카 김입니다. 최근 한국의 국군의 날 행사를 취재하기 위해 한국에 방문했는데요. 미국에 돌아가기 전 제가 겪은 놀랍고 특별한 이야기들을 전달해보고 싶어 이렇게 메일을 보내봅니다. 한국에 방문한 이유는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 기자들 중 제가 한국계이기 때문에 팀장님이 특별히 절 선택했죠. 한국에 정말 오래간만에 가는 거라 몹시 떨리고 설레더군요. 긴 비행시간을 끝내고 곧바로 행사장에 도착했는데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죠. 현무5 미사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들의 탄성이 터지자 안면이 있던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저도 보자마자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와, 저게 현무5인가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는데 옆에 있던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해 주었죠. 네, 맞습니다. 9축 18개의 바퀴로 구성된 이동식 발사대에 탑재된 거대한 미사일입니다. 저는 그 크기에 압도되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미사일의 파괴력은 핵무기에 버금간다는데요. 프랑스 기자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탄도 하나의 중량이 무려 8톤에 달한다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수준의 탄두를 가진 미사일 중 하나예요. 정말 놀랍네요. 제가 감탄했죠. 이 정도 규모의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얼마나 걸렸다고 하던가요? 공식적으로는 약 3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이전부터 준비해왔겠죠? 한국 기술력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보면 볼수록 놀랍네요. 옆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각국의 기자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이렇게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내심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내 뿌리가 이렇게 멋진 곳이야 하는 그런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중국 기자 한 명이 다가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다들 중요한 걸 놓치고 있네요. 이런 강력한 무기가 오히려 이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지 않을까요? 중국은 이를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걸 개발한 의도를 파악하는 게 기자들의 역할 같은데 다들 그저 감탄만 하다니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제 속에서는 뭔가 욱하고 올라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모든 국가는 자국 방어를 위한 권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겠죠. 제 취재로는 한국이 이를 순수한 방어 목적으로 개발했다고 봅니다. 제 답변에 중국 기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과하죠. 한국이 굳이 이렇게까지 개발에 힘을 쏟는 저희가 궁금하네요. 이 사람 정말 왜 이렇게 뱀에 꼬였을까? 다들 우리의 대화를 흥미롭게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지자 저도 질 수 없었습니다. 현무5 미사일은 단순한 무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는 한국의 기술력과 방위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더 나아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죠. 리 웨이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어요. 한미동맹 강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죠? 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현무5와 같은 첨단 기술은 한국이 미국의 든든한 협력자로서 지역 안보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는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동맹의 가치를 높이는 거죠. 제 설명에 리 웨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게다가 이런 기술 발전은 양국 간의 기술 협력을 더욱 촉진할 수 있어요. 미국의 첨단 기술과 한국의 혁신적인 접근이 만나면 더 나은 방위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는 결국 이 지역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리 웨이가 물었어요. 그래도 이런 무기 개발이 군비 경쟁을 부추기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군비 경쟁에 대한 우려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무5와 같은 무기의 존재 자체가 오히려 전쟁을 억제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공격받으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이는 평화를 유지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리 웨이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워낙 보는 눈들이 많으니 가만히 있었던 것 같은데 더 이상의 반박은 하지 않았죠. 하지만 몹시 못마땅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에요. 중국 기자들의 중화사상 그리고 한국에 대한 비틀린 감정은 기자가 된 이후 여러 번 경험을 해서 익숙했습니다. 동료 카메라맨에게 으쓱하고 어깨를 축혀 올리고 넘기는 수밖에 없었죠. 제가 완벽한 백인이 아니고 한국계인 걸 아니까. 저렇게 한국에 대해 공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잘 대처했다고 생각했어요. 한숨이 좀 나오더군요. 그래도 중국 기자들이 저런 태도를 보였다는 건 그만큼 한국의 기술력이 놀라웠다는 이야기이니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지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호텔방에 도착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 손가락을 올리며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글을 시작했습니다. 현무5 미사일,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안보 지형을 바꾸다. 이 문장을 쓰고 나니 갑자기 무거운 책임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쓰는 이 기사가 세계로 퍼져나갔을 때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숨을 고르고 제 역할인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기사를 쓰면서 현무5의 기술적 특성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18개의 바퀴 20m에 달하는 발사관, 8톤에 이르는 탄두 중량.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를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이 미사일이 가져올 전략적 변화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방위 능력 향상, 미국과의 동맹 강화, 그리고 북한과 중국에 대한 억제력. 이 모든 요소들을 균형 있게 다루려고 노력했죠. 특히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현무5가 어떻게 양국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동북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심하게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의 우려도 빼놓지 않았어요. 비록 중국 기자가 제게 좀 기분 나쁘게 표현하긴 했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보는 현무5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이것이 지역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은 없는지도 다루는 것도 제 역할이니까요. 마지막 문장을 쓰기 전 한참을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제 기사가 이 복잡한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 독자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고 있는지 걱정되더군요. 아무래도 낮에 감정에 좀 치우쳐졌던 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때 문득 어릴 적 할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지식은 양날의 검이란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세상을 살리기도 해치기도 한단다. 현무5도 마찬가지겠죠. 이 강력한 무기가 어떻게 사용될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떨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무5는 한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기술력을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이 무기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동북아 안보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며 주변 강대국들에게 한국의 위상을 각인시킬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이니까요. 현무5의 존재 자체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강력한 수단이 될 거라고 봤죠. 물론 이해관계가 얽힌 일부 국가들의 우려도 이해할 수 있었지만 한국의 방위력 강화가 결국 이 지역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 첨단 무기가 한국의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하고 나아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초석이 되길 희망한다는 메시지로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제 기사가 세상에 나가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지켜봐야죠. 그리고 한국에서의 일정도 아직 끝이 아니었고요. 다음날 아침 국방부에서 현무5 미사일에 대한 추가 브리핑이 있었어요. 세계 각국의 취재진들이 모여들었죠.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다양한 국적의 기자들이 보였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되고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현무5의 세부 사항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현무5는 이동식 발사대와 함선에서도 발사 가능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200기 이상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 말에 취재진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특히 미국, 프랑스, 독일 기자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게 보였죠. 그때 옆자리에 중국 기자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핵탄두도 없는 미사일을 가지고 뭘 그리 대단하다고. 어제랑은 또 다른 기자였는데 어딜 가나 중국 기자들은 늘 이렇게 튀었습니다. 좀 짜증이 났어요. 무시하고 계속해서 메모를 했습니다. 저는 현무5의 놀라운 성능이 궁금했으니까요. 현무5의 파괴력은 실로 놀랍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벙커 공격에 사용한 폭탄보다 무려 5배 이상의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탄두 중량이 8톤에 달하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수준입니다. 이 말에 다시 한번 취재진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중국 기자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죠. 현무5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이동식 발사대입니다. 9총 18개의 바퀴로 구성된 이 발사 차량은 개 걸음 방식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개가 옆으로 걷는 것과 같은 움직임을 말하는데 좁은 공간에서도 쉽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어 전술적으로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 설명에 기자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BBC 기자가 옆자리 동료에게 이건 정말 혁신적인데? 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죠. 우리는 앞으로 200기 이상의 현무5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는 한반도 전역은 물론 주변 위협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 말에 장 웨이펑 기자가 참지 못하고 불쑥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중국도 사정권에 들어가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국방부 관계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현무5의 정확한 사거리는 군사기밀입니다. 다만 이 미사일은 순수하게 방어용으로 개발되었음을 강조드립니다. 장 기자는 이 대답에 만족하지 못한 듯 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의심과 불만이 가득했죠. 하지만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진 않았습니다. 관계자는 현무5의 놀라운 기술력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고 미사일의 정확도와 요격 회피 능력에 대한 설명에 많은 기자들이 감탄했죠. 그리고 브리핑이 끝나고 기자들끼리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미국 CNN 동료가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제시카, 이건 정말 대단한 뉴스야. 한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추가 기자는 이 기술력에 집중을 좀 해야겠어. 그때 중국 기자 장 웨이펑이 끼어들었어요. 뭐가 그리 대단하다는 겁니까? 우리 중국은 이미 ICBM을 가지고 있어요. 12,000km를 날아가는 펑사-12를 발사했다고요. 한국의 이런 과대 광고에 속지 마세요. 그의 말에 주변 기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응하려 노력했습니다. 장 기자님, 현무5의 의의는 단순히 사거리나 파괴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는 한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기술력을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게다가 이동식 발사대의 혁신적인 설계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장 기자는 제 말에 흥분한 듯 했어요. 그래서 뭐요? 결국 미국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게 한국 아닙니까? 결국 미국 밑에 있는 나라인데 당신이 한국계라고 해서 너무 한국 쪽으로 치우친 시각으로 바라보는 건 좋지 않다고 보이네요. 게다가 당신은 한국 기자가 아니고 미국 기자잖아요. 미국의 기사가 한국 시각에 의해서 쓰여지다니 좋은 기사가 나오기 어려워 보이네요. CNN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걸까요? 장 기자의 말에 주변 기자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프랑스 기자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장 기자님. 우리는 객관적으로 사실을 보도해야 하는 기자라는 건 누구에게나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제시카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어제 보지 않았나요? 한국의 현무5가 가진 기술적 혁신은 분명 주목할 만해요. 아주 솔직하게 전 너무나 부러운데요. 당신들은 한국 가까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남일처럼 바라보고 있는데요. 중국인으로서 저는 몹시 우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북한을 핑계로 군비를 확장하고 있어요. 이는 분명 중국을 겨냥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세계 언론이 꼭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BBC 기자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우리가 기사에 쓸 수 없지 않겠습니까? 개인의 의견은 저희도 경청하겠지만 지금 장 기자님 말을 그대로 쓰기는 어려워 보여요. 하지만 장 기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당신들은 모르는 겁니다. 한국은 이미 핵무기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3개월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요. 이건 동북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결국 브리핑장에 있던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개입해야 했습니다. 리 기자님, 그런 근거 없는 주장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핵무기 개발 의도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지금 각국 기자단에게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신다면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리 웨이는 마지못해 입을 다물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분노와 질투심이 가득했어요. 그의 모습을 보며 현무5가 중국에 얼마나 큰 위협으로 느껴지는지 실감할 수 있었죠. 브리핑이 끝나고 나오면서 주변 기자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이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보니 현무5가 정말 대단한 무기인가 봐. 한국의 기술력이 중국을 위협할 정도로 발전했다는 거 아닐까? 현무5가 동북아 힘의 균형을 바꿀 수도 있겠어.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BBC의 기자 역시도 마찬가지더군요. 아까 제 썩은 표정을 보았는지 씩 웃으며 말을 걸어왔어요. 제시카, 너도 봤지? 중국 기자의 반응이 정말 흥미롭더라.
현무5가 중국을 얼마나 긴장시키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프리웨이의 반응은 단순한 개인의 의견을 넘어서 중국 정부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무5가 동북아 안보 지형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뭐 웃어 넘겨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호텔에 와서 확인해보니 이미 중국 언론에서는 아까장 기자와 비슷한 논조로 수차례 뉴스 보도가 나갔더군요. 여기에 대해서도 기사를 써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오후 취재 전 먼저 초안을 좀 잡아놨습니다. 현무5의 등장은 단순한 무기 개발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힘의 균형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의 과민 반응은 이 미사일이 가진 전략적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앞으로 현무5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안보 지형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후 취재는 주한미군 관계자인 마이클 존슨 대령과의 인터뷰로 이어졌습니다. 용산 기지 내 회의실에서 만난 존슨 대령은 현무5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어요. 현무5는 한국의 자주국방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겁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존슨 대령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현무5의 놀라운 성능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현무5의 탄두 중량은 8톤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수준입니다. 이 괴물 미사일은 한국군의 대량 응징 보복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줄 겁니다. 존슨 대령의 말에 궁금증이 생겨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 정도 파괴력이면 북한의 지하시설도 타격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현무5는 북한 지휘부가 은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100m 깊이의 지하 벙커도 무력화할 수 있다고 평가됩니다. 이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이 될 겁니다. 이어서 그는 새로 창설된 전략사령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전략사령부 창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한국군은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죠. 미국의 전략사령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한미 간 통합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이런 발전상을 듣자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객관성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무기체계의 발전이 혹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지는 않을까요? 존슨 대령은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런 강력한 억제력이 있어야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현무5와 같은 무기체계, 그리고 새로 창설된 전략사령부는 모두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현무5와 전략사령부 창설이 단순한 군사력 증강을 넘어 한반도의 안보 지형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저는 이 상황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고, 이는 제 취재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한국의 국방력 발전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동시에 이것이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기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한 단계 성장한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세계에 전달할 수 있을지 그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되새겨봤어요. 현무5 미사일 취재를 통해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을 목격하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자라면서 저는 늘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왔어요. 미국에서는 너무 아시아적이라는 시선을, 한국에서는 너무 미국적이라는 평가를 받곤 했죠. 이번 취재 초기에도 그런 불안감이 있었어요. 과연 내가 이 복잡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던 거죠. 제가 경력이 그리 길지 않아서 생긴 걱정이기도 하겠지만요. 하지만 취재를 진행하면서 제 안의 두 정체성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국인의 시각에서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었거든요. 특히 현무5의 놀라운 기술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가슴 한편에서 자부심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제 뿌리인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성과를 이뤄냈다는 사실에 무언가 뭉클해지더라고요. 미국 동료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 자부심은 더 커졌어요. CNN의 베테랑 동료 기자, BBC 기자 등 각국의 기자들이 한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정말 놀랍군. 이라고 말했을 때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졌으니까요. 이런 고민 속에서 문득 제가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과 미국 두 나라를 모두 이해하는 제가 이 복잡한 상황을 세계에 전달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노트북을 펴고 새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현무5 한국의 기술력 세계를 놀라게 하다. 이 기사에서 저는 현무5의 기술적 성과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것이 한국의 국제적 위상 변화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분석했어요. 동시에 이로 인한 주변국들의 반응과 향후 전망도 균형 있게 다뤘죠. 기사를 마무리하며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현무5는 단순한 무기 개발을 넘어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이는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과 혁신 능력을 증명하는 동시에 동북아 안보 지형의 변화를 예고한다. 앞으로 한국이 이 기술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국제사회와 어떻게 협력해 나갈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나서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 기사로 제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그리고 국제기자로서 한 단계 성장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안의 두 정체성 그리고 제가 가진 특별한 시각이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낼지 기대되더라고요. 미국에 돌아온 지금 저는 한국 뉴스를 매번 체크하며 한국의 또 다른 시작을 기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뿌리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세계를 향해 더 넓은 시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번 취재를 너무 급히 갔다 와서 한국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는데 선선한 가을 날씨가 벌써부터 그립네요. 한국의 가을이 다가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을 다시 찾고 휴가를 즐겨볼까 생각 중입니다. 벌써부터 그리운 한국인데요. 여행으로 방문하고 나서도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한국인들 때문에 우리 위대한 일본 조상들이 강간범, 침략범으로 욕먹고 있는데 지금 내 입에서 한국에 갈 거라는 소리가 나와. 아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만 좀 해요. 여기 아버지와 싸우고 있는 한 일본 소녀가 있습니다. 싸우는 이유가 딸이 다니는 학교의 수학여행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인데요. 올 봄에 한국에 수학여행을 왔던 일본 여학생의 사연, 함께 시작하시죠. 잠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 미사키라고 합니다. 지금 일본에 엄청난 한류바람이 불고 있는 것 아시죠? 저와 제 친구들도 다를 바 없답니다. 저와 친구들은 학교에서 매일같이 한국 드라마 감상을 나누고 또 K-팝 아이돌 소식도 공유하며 대학교에 진학하면 한국으로 꼭 놀러가 보고 싶다는 소망을 나누고 있는데요. 특히 제가 살고 있는 구마모토는 일본 지역들 중에서도 시골이라서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반짝반짝한 도시를 보면 항상 부러움에 휩싸이곤 합니다. 제일 부러운 건 가족 휴가로 같이 한국으로 놀러가는 친구들입니다. 저와 같은 반 친구 사와짱은 우리 반에서 유일하게 한국을 다녀온 친구인데요.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질투도 내심 났습니다. 아버지가 송가인이라는 유명한 트로트 가수 팬이라서 아버지 주도하에 한국 여행을 갔다 왔다는데 아빠가 송가인 씨 콘서트를 보는 사이 엄마와 자기는 쇼핑을 했고 드라마에서만 보던 한국의 예쁜 카페도 가고 닭갈비도 먹어보았다며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요. 이렇게 여행을 가는 건 우리 집은 꿈도 못 꾸거든요. 저희 집 경제 사정 때문이냐고요? 아닙니다. 부끄럽지만 우리 아빠는 가끔 한국 방송에도 출연한 사람입니다. 안 좋은 쪽으로요. 바로 한국인들이 입을 모아 욕을 하고 일본 안에서도 욕을 하는 혐한 우익입니다. 그래도 아빠는 저와 어머니께는 자상한 사람이고 일도 열심히 하셔서 제가 부족한 것 없이 자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이가 꽤 좋았는데요. 제가 한류에 빠지게 되면서 점점 아버지와 다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제가 한국에 푹 빠지게 된 계기는 바로 BTS인데요. 그 중에서도 B씨를 정말 좋아합니다. 완벽한 얼굴과 놀라운 실력을 가진 최고의 가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한국의 다른 아이돌들을 알게 되었는데 일본의 자니스 아이돌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멋진 외모, 장신의 키, 그리고 앵앵거림 없는 노래 실력에 미친 듯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또 얼마나 재밌던지요. 맨날 내용도 거기서 거기이고 연기력도 별로인 일본 드라마는 정말 이제 눈에 차지 않습니다. 저희 엄마도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아예 몰랐으면 모를까 한국 드라마를 알고 난 이후로는 유치한 일본 드라마는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인가 제 꿈은 한국에 꼭 한번 방문하는 것,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대학교도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것인데요. 이런 저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학교의 수학여행지가 한국으로 정해졌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난 2020년 1월 이후 3년 만에 이루어진 일본 학생들의 한국 수학여행이라 한국에서 취재 열기도 꽤 뜨거워 아마 관련한 소식을 본 한국분들도 꽤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지 결정 소식을 듣자마자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고대하던 한국행이라니 4박 5일이라 아주 길진 않지만 남산타워, 남대문시장, 명동, 롯데월드, 경복궁 등 제가 가보고 싶었던 중요한 곳들은 다 가볼 수 있는 일정이라 기대감으로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저희 아빠였습니다. 학교 수학여행지가 한국으로 정해졌으니 이 통신문에 나온 수학여행비를 내야 해 라고 이야기하자마자 정말 난리가 난 겁니다. 학교에 한국인이 근무하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일삼고 이기적이며 일본인을 심하게 차별하는 한국으로 학생들의 수학여행지를 결정할 수 있냐며 노발대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학교에 항의 전화를 걸어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을 막아야겠다고 하셨죠. 세상에나 학교에 그런 민폐를 끼치면 저는 어떻게 얼굴을 들고 학교를 다닐까요? 학교에서 결정된 일인데 어떻게 변경을 하겠냐? 일정도 다 나왔다는 제 항변에 그럼 위험한 한국으로 너를 보낼 수 없으니 너라도 수학여행을 빠지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인이 일본인에게 테러를 하면 어떻게 하냐며 절대로 네가 한국을 가는 건 허락을 못한다고요. 그때부터 눈물이 줄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한국은 무조건 안 된다며 반대를 하는 아빠가 너무 미웠어요. 제가 한국에 푹 빠지면서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학교에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아주 깊게는 알 수 없지만 일본 두상들이 한국에게 독일 나치와 다를 바 없는 짓들을 했고 그건 사과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아빠는 제대로 알아볼 생각을 안 할까요? 이 문제로 저는 수학여행을 가기 전날까지 아빠와 무섭게 싸웠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라인 메신저로 한국에서 무엇을 먹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보고한다는 조건으로 겨우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한국, 저희를 향해 쏟아진 카메라 플래시 세례와 잘 왔다는 인사만 있었을 뿐 아빠 말처럼 일본인이라고 꺼지라는 사람도 저희에게 계란을 던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친절하게 반겨주기만 했죠. 실시간으로 뜨는 뉴스를 계속 아빠에게 전송했는데 아빠는 묵묵부답이더군요. 저희는 전주에 가서 한옥마을 구경도 하고 한복도 입어보면서 기념사진도 찍어보았죠. 한국의 전통과 멋을 알기에는 너무나 좋은 곳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파는 여러 가지 음식도 먹어보았는데 겉보기에만 그럴듯하고 맛은 없는 일본의 음식들과는 차원이 다른 맛이었습니다. 구마모토현에도 새마을 식당 같은 한국 식당이 들어와 있는데 아버지가 하도 난리를 치는 통에 일본에 있는 한국 음식점을 가본 적이 없는 전 한국에 와서 진정한 맛을 깨닫게 된 기분이었죠. 더 놀라웠던 건 한국인들의 인심이었습니다. 시장 구경을 하러 갔는데 유난히 고소한 냄새가 나는 곳이 있어서 보니 김을 파는 곳이었는데요. 일본에서 한독김이 유명하다는 건 잘 아시죠? 일본에도 김이 있긴 있는데 한국 김과는 맛이 완전 다릅니다. 일본 김은 좀 두껍고 간장 맛이 나서 바삭하고 얇은 한국 김과는 맛이 완전 다르죠. 고소한 냄새에 이끌려 김 붓는 장면을 사진을 찍으니 아주머니께서 이리 와보라고 손짓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뭘 잘못한 줄 알고 벌벌 떨면서 가까이 갔는데 아주머니께서 굽던 김을 먹기 좋게 잘라 입에 넣어주시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함께 있었던 친구들 모두요. 이걸 먹으면 돈을 내야 하나 싶어서 지갑을 꺼내니까 손사래를 치며 번역 앱으로 한국에 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잘 놀다 가라. 일본인들이 한독김 좋아한다니까 맛보고 가라고 그냥 준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눈물이 왈칵 차올랐습니다. 역사 문제에 있어서 피해자는 한국인이 저 같은 일본인이 밉게 보일 법도 한데 한국에 와서 잘 놀고 가라는 따뜻한 덕담을 해주시다니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찾아간 한국 고등학교 학생들도 저희를 모두 격렬히 환영해 주었고 저희는 번역 앱과 서툰 한국어, 영어, 일어를 섞었으며 K-팝과 드라마, 이야기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서툴게 물어봤는데 한국 학생들은 일본이 명백하게 한국에게 잘못한 일이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하는 건 맞지만 한국에 온 너희들에게 나쁘게 굴 이유는 없다고 했습니다. 머리를 크게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빠는 우물안 개구리처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는 사람이었죠. 정작 한국인들은 더 넓은 아량으로 일본인을 감싸 안고 참을성 있게 한국의 사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런 한국인들을 비난하다니 아빠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장문의 라인 메시지를 보냈는데 읽기만 하고 답변이 도통 없더라고요. 한국까지 와서 기분 상한 채로 돌아다니는 건 시간 낭비기에 일단 무시하고 저는 열심히 한국을 즐겼습니다. 제가 정말 감탄했던 건 전주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는 점인데요. 구마모토현에 혹시 와 보신 한독분들이라면 알 겁니다. 좋게 말해 자연이 좋은 시골이고 나쁘게 말하면 촌구석이죠. 그런데도 전주가 이 정도 인프라이면 서울은 어느 정도일지 드라마에서 본 것보다 더 반짝거리고 멋지지 않을까 싶었죠. 서울로 이동하며 두근댔던 가슴은 도착하자마자 크게 부풀어 오른 느낌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서울보다 진짜 서울은 훨씬 휘황찬란하고 멋졌으니까요. 처음으로 깜짝 놀랐던 건 지하철이었는데요. 구마모토는 노면 전차가 다니는 곳입니다. 100년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서 보면 곧 부서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리고 자동차 신호와 함께 다니기 때문에 자동차가 멈추면 같이 멈추고 달리면 같이 달립니다. 별반 빠를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는데요. 그나마도 이걸 이용하려면 지폐를 잔돈 교환기에서 잔돈으로 바꿔 딱 맞게 요금통에 넣어야 합니다. 웃긴 건 요금통과 잔돈 교환기가 붙어 있어
딴 생각을 하다가 잔돈 교환기에 넣을 돈을 요금통에 넣게 되면 다시 돈을 찾을 방법이 없죠. 도쿄 지하철은 좋지 않냐고 할 수 있는데요. 저도 가끔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을 만큼 굉장히 복잡합니다. 환승을 하려다가 지하철을 반대로 타거나 환승역을 놓치는 건 예사실이죠. 부끄럽지만 일본인인 저도 도쿄에 갔다가 길을 헤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지하철은 깔끔하고 큰 역사 안에 환승 표시가 잘 되어 있고 지하철 역무원분들에게 안내를 부탁하면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친절을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한국인의 이런 친절과 배려심은 꼭 배워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저희 환상적인 수학여행은 롯데월드가 정점이었는데요. 일본의 놀이동산을 한국 사람들도 꽤 많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심심한 놀이기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놀이기구의 스케일과 스릴이 엄청나 즐기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 교복을 입고 사진 찍는 것이 유행인데 친구들과 염원하던 한국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서 소원 성취도 했고요. 놀라운 건 한국인들의 세련됨이었는데요. 저는 일본 여성치고 키가 좀 큰 편입니다. 일본에서는 놀이기구에서 줄을 서 있을 때 뒤를 돌아보면 저보다 키 큰 남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 남자들은 키도 크고 하나같이 세련된 옷차림에 좋은 피부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속 배우들이 진짜였구나 하는 생각에 저는 다시 한번 한국으로의 유학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런 환상적인 수학여행 체험기는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아빠에게 보냈는데 도통 말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욕을 먹거나 테러를 당하는 것 아니냐고 난리치던 아빠는 어디 가고 왜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는지 이쯤 되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수학여행 마지막 날 밤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아빠가 차가라앉은 목소리로 일단 와서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싶었는데 어차피 내일 집으로 가니 가서 들어보자는 생각으로 귀국을 했죠. 한국 김과 한국 화장품 그리고 예쁜 옷들과 BTS 굿즈까지 한가득 쇼핑한 것들을 끌어안고 집으로 가면서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분명 이걸 보면 아빠가 한국에 돈을 주고 왔냐며 내가 힘들게 번 돈을 한국에 썼다고 노발대발할 텐데 하는 생각이 불쑥 들었죠. 천국에 있다가 지옥으로 툭 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조심조심 집으로 들어간 순간 저는 화들짝 놀랐는데요. 아빠가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빠의 첫 마디는 재미있었니? 였죠. 거짓말을 할까 하다가 정말 재미있고 행복했던 것은 사실인지라 네, 재미있었어요. 하고 후다닥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저를 불러 세우시더라고요. 아빠와 마주보고 가만히 거실에 앉아있자니 너무 불편했습니다. 이윽고 아빠가 말을 꺼냈는데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미안하다 미사키. 아빠 때문에 부끄러운 적 많았지? 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뭔가 단단히 잘못 들은 것 같아서 아빠를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는데 아빠는 제가 보내준 한국 여행기를 실시간으로 전해 들으며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나라니까 욕먹이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는구나 싶으셨다는데요. 계속해서 쏟아지는 사진과 조작이 불가능한 동영상들을 보며 한국인이 왜 이렇게 친절하게 아량을 베풀지? 란 생각을 계속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껏 머릿속에서 그려낸 한국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에 혼란이 와서 아버지께서는 매번 사용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서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서 찾아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엄청난 쇼크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있던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나를 꼴딱 세면서 계속해서 자료를 찾아보시고는 내가 알고 있던 건 모조리 다 거짓이었고 일본 입장에서 조작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셨죠. 제가 어설프게나마 공부해서 전달했던 역사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라는 것도 이제 아셨고요. 그래서 그동안 혐한 우익으로 활동해왔던 세월이 부끄러워지셨고 또 그런 아빠를 둔 제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빠 머리에 벼락이라도 맞은 걸까요? 이렇게 갑자기 변해버린 아빠의 모습이 너무 생소했는데 아빠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늘 접하는 정보만 접해서 그렇다고 너에게 생생한 한국의 모습을 전달받지 못했으면 이런 깨달음은 없었을 것이라고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아빠와 싸워왔는데 이번 수학여행으로 이렇게 아빠의 사고방식이 바뀌다니요.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합니다. 아빠와도 역사 공부를 짬내어하며 한국에 대해서도 제대로 더 알아보고 싶고요. 공부를 하며 한국어에 능통하게 되면 한국 유학도 꿈꿔볼 수 있겠죠. 오늘은 한국 국군이 날 행사를 취재하며 한국의 국방력에 깜짝 놀란 미국 기자의 사연 그리고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왔던 일본 여고생의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